아쿠아리움에서 상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어가 백상아리였는지 물으면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백상아리는 아쿠아리움에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상아리가 예민하고 공격적이어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고 위험해서 수족관에 넣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백상아리는 사육이 어려운 동물이 아닙니다. 사육이 불가능한 생물입니다. 이것은 성격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한계의 문제입니다. 백상아리의 몸은 수족관이라는 환경 자체를 거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아쿠아리움이 백상아리 전시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조차 198일을 넘기지 못했고 대부분은 수일에서 수주 안에 폐사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상아리가 왜 수족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어임에도 왜 어떤 종은 아쿠아리움에서 번성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 진화, 그리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백상아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종의 특성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연이 어떻게 생명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백상아리가 수족관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흡 방식입니다. 백상아리는 램 환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숨을 쉽니다. 이것은 입을 벌린 채 전진하면서 물을 아가미로 통과시켜 산소를 얻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백상아리가 스스로 물을 빨아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가미 덮개를 움직여 물을 능동적으로 펌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상아리는 이 능력이 퇴화했습니다. 오직 전진할 때만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 흐름으로만 산소를 얻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백상아리는 멈추는 순간 질식합니다. 휴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바닥에 앉거나 물속에 떠서 쉴 때 백상아리는 계속 헤엄쳐야 합니다. 수족관 환경에서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고 돌고 다시 충돌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손상되고 피부가 벗겨지며 상처가 악화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백상아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같은 경로를 반복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문입니다. 결국 백상아리는 쉬지 못하고 쉬면 죽는 생물입니다. 수족관은 이런 생명체에게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예민함이나 적응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설계의 문제입니다. 램 환기 방식은 백상아리가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바다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수족관에서는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설계가 인공 환경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백상아리는 잘 때도 움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자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뇌의 일부는 휴식 상태에 들어가지만 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치, 청새치 같은 고속 회유성 어류와 동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야생에서 백상아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대륙과 대륙 사이를 가로지르며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끊임없는 이동이 그들의 삶입니다. 이런 생물에게 수족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수족관이라 해도 길이는 기껏해야 50m에서 100m입니다. 백상아리가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수족관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좁은 방 한 칸입니다. 인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10km씩 걷던 사람을 3평짜리 방에 가두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만 숨을 쉴 수 있다는 조건을 단체로 말입니다. 백상아리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벽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충돌이 잦아집니다. 코끝이 깨지고 지느러미가 찢어지며 피부가 벗겨집니다. 상처는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동 본능 자체가
억압된다는 점입니다. 백상아리의 뇌는 끊임없이 이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괴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백상아리에게 바다는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생존 자체입니다. 수족관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감옥입니다. 멈출 수 없는 생명체를 가두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의 선고입니다. 백상아리는 단거리 매복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거리 탐색형 포식자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넓은 해역을 순찰하듯 헤엄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냥 전략이자 생존 방식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백상아리는 물개 서식지, 참치 회유로 고래 사체가 있는 곳을 찾아 대륙붕을 따라 이동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냥터를 탐색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본능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수족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탐색할 새로운 영역이 없고 사냥할 대상도 제한되어 있으며 이동의 의미 자체가 사라집니다. 백상아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은 아무런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것을 정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원의 곰이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세 장의 새가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백상아리도 수족관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같은 경로를 끝없이 반복하고 벽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손상되며 상처는 점점 심해집니다. 손상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백상아리의 주둥이에는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전기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먹이의 생체 전기를 감지하는데 충돌로 이 기관이 손상되면 사냥 능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지느러미 손상도 치명적입니다. 백상아리는 정밀한 균형과 방향 조절로 고속 이동을 합니다. 지느러미가 찢어지면 헤엄치는 효율이 떨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백상아리에게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넓은 바다를 탐색하며 사냥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데 수족관은 이 모든 것을 박탈합니다. 정체성을 잃은 포식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백상아리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거의 없으며 고요하고 어두운 심해를 자유롭게 누빕니다. 그러나 아쿠아리움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수족관은 밝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조명이 수조를 환하게 비춥니다. 백상아리는 주로 새벽이나 황혼에 활동하는 박명박모성 동물입니다. 강한 빛은 그들의 눈을 자극하고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며 지속적인 불편을 유발합니다. 소음도 문제입니다. 수족관에는 관람객의 대화 소리, 아이들의 소리, 기계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소리는 공기 중보다 4배 빠르게 전달됩니다. 백상아리는 매우 민감한 청각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소음을 증폭되어 듣게 됩니다. 유리벽의 반사도 혼란을 줍니다. 백상아리는 자신의 모습이 반사된 것을 다른 개체로 인식하거나 유리 너머 공간을 실제 물로 착각합니다. 계속해서 유리벽에 부딪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관람객의 존재 자체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유리 너머에서 계속 바라보는 환경은 포식자에게는 극도의 경계 상태를 유발합니다. 백상아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위협을 감지하며 공격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공격성 상승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백상아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격하게 움직이고 벽에 더 세게 부딪히며 자해에 가까운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이어져 신체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결국 아쿠아리움 환경 자체가 백상아리에게는 24시간 전투 상태를 유발하는 공간입니다. 휴식도 안정도 회복도 불가능한 곳에서 그들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응 실패가 아니라 생존 조건의 근본적 부재입니다. 백상아리의 자연 식단은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먹이는 바다사자,
물개,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이며 대형 참치나 황새치도 사냥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열량 고지방 먹이로 백상아리가 거대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족관에서 이런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바다사자를 공급할 수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족관들은 냉동 생선이나 다른 대체 먹이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백상아리는 대부분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사냥 본능은 움직이는 먹이를 향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 있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배가 고파도 본능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식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인간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데 백상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족관의 환경 자체가 먹이 섭취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육 기록을 보면 이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몬터레이 베이 아쿠아리움에서 시도한 백상아리 전시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개체는 19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먹이 섭취는 점점 줄었고 마지막 몇 주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백상아리는 훨씬 빨리 폐사합니다. 수일 안에 죽는 경우도 흔하고 2주를 넘기는 것조차 드뭅니다. 부검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진, 그리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백상아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 동물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체온을 유지하며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엄청난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먹이를 먹지 않으면 빠르게 자기 몸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상아리는 수족관에서 굶어 죽습니다. 먹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 없어서, 먹으려 하지 않아서, 그리고 먹어도 소용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육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한계입니다. 아쿠아리움에는 많은 상어들이 있습니다. 모래뱀 상어, 널스 상어, 심지어 고래 상어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상아리와 같은 상어인데 왜 수족관에서 잘 살아갈까요? 답은 호흡 방식에 있습니다. 이 상어들은 협측 퍼핑이라는 호흡법을 사용합니다. 입과 아가미 덮개를 움직여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고 내보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호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질식하지 않습니다. 중성부력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상어들은 물속에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지속적으로 헤엄쳐야 가라앉지 않지만 다른 상어들은 편안하게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휴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활동량도 크게 다릅니다. 모래뱀 상어는 하루 대부분을 바닥에서 쉬며 보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들에게 수족관은 충분한 공간입니다. 공격성의 차이도 명확합니다. 아쿠아리움에 있는 대부분의 상어는 온순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물고기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먹이도 죽은 생선을 잘 먹으며 사육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래뱀 상어입니다. 이들은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온순합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바닥에서 쉬는 시간이 많으며 수족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번식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고래 상어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지만 플랑크톤을 먹는 여과 섭식자입니다. 공격성이 전혀 없고 느리게 헤엄치며 큰 수조에서는 안정적으로 생활합니다. 백상아리와는 생존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백상아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고속 포식자로 진화했고 다른 상어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며 한 곳에 머무는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같은 상어라도 생존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쿠아리움에 맞는 것은 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쿠아리움에서 백상아리를 봤다고 착각합니다.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를 보면 당연히 백상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가장 흔하게 착각되는 것이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한국어로는 모래뱀상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회색빛 몸에 날카로운 이빨이 삐져나와 있어 매우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백상아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모래뱀 상어는 극도로 온순하며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닥에서 쉬며 보냅니다.
수족관 사육에 가장 적합한 상어 중 하나입니다. 이름도 착각을 부추깁니다. 영어 이름에 타이거나 샤크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무서운 포식자를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온순한 종인데도 이름 때문에 백상아리로 오해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불샤크입니다. 이들도 크고 회색빛이며 강에도 들어가는 특이한 상어입니다. 공격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위험해 보이지만 수족관에서는 비교적 잘 적응합니다. 백상아리처럼 끊임없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래상어를 백상아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훨씬 크지만 사람들은 크기만 보고 백상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래상어는 플랑크톤을 먹는 온순한 거인으로 백상아리와는 전혀 다른 생물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아쿠아리움에서 본 상어는 모두 백상아리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호흡 방식, 활동 패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종들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생존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같은 상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각 종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백상아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자유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백상아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로도 백상아리의 출산 과정을 직접 관찰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유는 백상아리의 극도로 은밀한 행동 때문입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암컷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평소 활동하던 해역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며 GPS 추적조차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백상아리는 난태생 동물입니다. 알을 몸속에서 부화시킨 후 새끼를 낳는 방식으로 임신 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한 번에 2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으며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1m가 넘는 크기입니다. 출산 장소에 대한 힌트는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끼 백상아리가 따뜻하고 얕은 연안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 호주 동부 연안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2024년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백상아리를 촬영했습니다. 흰색 막이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이것은 출생 직후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출산지가 근처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출산 장소는 미스터리입니다. 암컷이 얕은 연안의 특정 장소로 가서 새끼를 낳고 즉시 떠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순간을 포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산 과정은 극히 짧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백상아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인 출산을 완전히 숨김으로써 새끼를 보호합니다. 다른 포식자도 인간도 접근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종입니다. 결국 백상아리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관리와 통제를 거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자유로운 바다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수족관에 존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백상아리는 수족관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갇히지 않도록 진화한 생물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숨을 쉴 수 있고 광활한 바다를 탐색해야 살아갈 수 있으며 완전한 자유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생명체입니다. 멈추는 순간 질식하고 좁은 공간에서는 정신이 무너지며 인공 환경에서는 먹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민함이나 적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설계 자체가 인간의 통제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아쿠아리움이 백상아리 전시를 시도했습니다. 최첨단 수조를 만들고 최고의 전문가를 동원했으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장 오래 생존한 경우도 198일이 전부였고 대부분은 수주 안에 폐사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백상아리가 없는 이유는 인간의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자연의 설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가 만든 완벽한 포식자는 인간이 만든 어떤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백상아리는 유리 너머에서 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다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할 생명체입니다.
넓고 깊은 대양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사냥하고 인간의 시야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백상아리를 존중하는 방법은 그들을 가두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하며 자연 상태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백상아리는 자유 그 자체이며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상아리가 왜 수족관에 존재할 수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는 백상아리 외에도 인간의 통제를 거부하는 놀라운 생명체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심해 거대 오징어는 왜 살아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지, 범고래는 왜 야생과 수족관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지, 이런 극한의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연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생명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진화가 만든 완벽한 설계,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생존의 비밀을 말입니다.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